그 전화벨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매복에 갇힌 포식자처럼 날카롭고 집요한 벨 소리였다. 전화기는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진동했고 물잔을 흔들었다. 밤이었다. 화면에는 디마가 가장 좋아하는 연락처 이름이 나타났다. 내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고 두려움의 차가운 파도가 나를 덮쳤다. 네, 나는 목소리의 떨림을 막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디마, 무슨 일이에요?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숨이 막히고 간헐적이었다. 레나, 엄마예요. 타마라 이고레브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무거운 담요를 걷어차고 침대에 앉았다. 병원, 구급차, 발작, 심장. 레나, 모든 게 너무 심각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두서없이 말했다. 배경에서는 삐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미 현장에 와 있는 듯 했다. 알겠어요. 진정해요. 어느 병원이에요? 의사들은 뭐라고 하나요? 나도 몰라요.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다. 나 방금 도착했어. 엄마는 숨은 쉬고 계세요? 지금 소생실로 옮겨졌어요. 맙서사, 레나, 너무 무서워요. 그의 두려움은 거의 만져질 듯했다. 그것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와 우리의 어두운 침실을 채웠다. 나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타마라 이고레브나는 평소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중환자실이라니. 디마, 숨 쉬세요. 제가 지금 그리로 갈게요. 주소를 알려줘요. 아니요, 올 필요 없어요. 그의 대답은 예상치 못하게 단호했다. 이 밤에 어디로 가려고요? 여긴 아직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집에 있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하지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필요한 건 없나요? 약, 돈 같은 거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무겁게 숨을 쉬며 침묵했다. 그냥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요. 나 혼자 있으니 미칠 것 같아요. 이 짧고 감동적인 구절은 내 꿈의 잔재를 흩어버렸다. 불쌍한 디마.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지금 그에게 닥친 일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이죠, 여보. 제가 당신 편이에요. 뭔가 아는 대로 바로 전화 줘요. 언제든지, 알겠죠? 응, 그가 중얼거렸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솔직히 말해 냉랭했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사소하고 진짜 어려움 앞에서 내세우는 덧없는 허영심처럼 느껴졌다. 디마, 괜찮을 거예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울려 퍼졌다. 우리 병원이 어떤 곳인지 당신도 알잖아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레나. 이 초라한 벽들을 보고 있자니 엄마를 여기서부터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마,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상태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당신 말이 옳아요. 그는 다시 크게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의사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키스해줘요. 나도요. 기다려요.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로등의 차가운 빛은 벽에 앙상한 나뭇가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잠은 돌이킬 수 없이 달아났다. 나는 그의 모든 말을 믿었고 그를 사랑했다. 그때 나는 이 한밤중에 전화가 지시된 연극의 천막에 불과했으며 나에게는 지갑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병원에서의 재회와 계획. 아침 무렵 타마라 이고레브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디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더 이상 어젯밤처럼 패닉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가서 그녀에게 줄 국물, 가운, 슬리퍼 등 온갖 작은 물건들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12호 시립병원 입구에서는 염소 냄새와 절망의 냄새가 나를 덮쳤다. 길고 메아리 치는 복도, 페인트가 벗겨진 벽,
지친 간호사들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타마라 이고레브나가 있는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창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꽤 피곤하고 심술구져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고 힘없이 손을 흔들었다. 레노치카, 왔구나. 내 옆 의자에 앉아있던 디마는 벌떡 일어나 내게 다가와 안아주었다. 그에게서는 병원 커피 냄새와 밤샘의 냄새가 났다. 어때요? 나는 속삭였다. 안정적이지만 위중하대요. 그가 속삭이며 어머니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어떠세요? 타마라 이고레브나? 좀 괜찮으세요? 아이고, 묻지 마라. 얘야, 그녀가 신음했다. 가슴이 철렁하고 숨이 막혀. 의사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주사만 놓고 도망가 버리지. 우리 늙은이들은 아무도 필요 없어. 그녀는 평소처럼 애절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그런 말 마세요. 디마가 끼어들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런 구멍가게에서 뭘 할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방을 둘러보았다. 약도 없고 대우도 짐승 같아. 여기서 날 죽일 작정이야. 나는 조용히 국물이 담긴 보온병과 물건이 든 가방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다.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디마의 밤샘 공포와 병원 침대에 누워 불평하는 이 변덕스러운 여인 사이의 간극. 뭔가 이상했다. 엄마, 우리가 여기서 데리고 나갈게요. 디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다 알아봤어요. 훌륭한 심장 전문의와 장비를 갖춘 좋은 개인 병원이 있어요. 엄마를 두 발로 걸어 나오게 해줄 거예요. 타마라 이고레브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이니? 오, 디모치카, 내 아들아. 하지만 아마 너무 비쌀 거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녀는 나를 잠깐 동안 평가하듯 쳐다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포착하고 불안감을 느꼈다. 엄마, 돈 생각은 하지 마세요. 디마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레나랑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예요. 레나,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거지. 그렇죠.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절망이 너무나 진실해 보여서 내 의심은 잠시 물러났다. 물론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요. 역시 디마가 웃었다. 우리 레노치카는 금덩이에요. 우릴 곤경에 빠뜨리지 않을 거예요. 타마라 이고레브나는 힘없이 미소 짓고 눈을 감았다. 피곤하구나. 나가거라, 얘들아. 산책이라도 햄 난 좀 쉬어야겠다. 우리는 복도로 나갔다. 엄마가 너무 약해요. 디마는 벽에 기대어 말했다. 엄마를 여기 1시간이라도 혼자 두는 게 무서워요.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진단은요? 광범위한 경색, 안정적, 위중함. 이런 일상적인 문구들 뿐이에요.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없어요. 레나. 단 한마디도 진실이 아니에요. 엄마는 구출되어야 해요. 그는 마치 내가 유일한 희망인 양 간청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우리 사이에 낯설고 차가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돈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저녁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주방에 앉아 있었다. 디마는 식은 차를 기계적으로 휘저었고 나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봤다. 그는 멀리서부터 이야기를 꺼냈다. 나데즈다 신장센터에 전화했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대요. 그래서요. 나는 그가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이미 짐작하며 물었다. 그들은 엄마를 데려가서 전면적인 검사, 관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재활까지 완전한 종합치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이건 매우 비쌀 거예요.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친 간절함과 애원이 담겨 있었다. 매우요.
일단 30만이라는 예비 청구서를 받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30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디마, 우리에겐 그런 돈이 없잖아요. 알잖아. 우리에겐 없죠. 그는 조용히 동의했다. 하지만 당신에겐 있어요. 왜 나는 얼어붙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의 아파트 말인가? 레나, 내가 그 돈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알아요. 그건 당신 돈이에요. 하지만 그는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린 지금 어머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돈은 그냥 계좌에 앉아 있지만 엄마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는 거의 소리치듯 최대한의 감정을 담아 모든 단어에 강세를 주었다. 이것은 그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감정을 강요하고 양심에 호소하여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 디마, 그건 그냥 계좌에 넣어둔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침내 우리만의 아파트, 임대한 원룸이 아니라 우리 집을 갖기 위해 이 돈을 모기지에 넣기로 합의했어요. 합의했었죠. 그는 벌떡 일어나 주방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합의했을 때 모든 게 괜찮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무슨 모기지예요, 레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병원에 계세요? 하지만 30만이라니 그 돈이 거의 전부예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엄마가 이 빈민굴에서 시들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당신은 아파트에 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의 말은 얼굴을 때리는 채찍처럼 쏟아졌다. 아깝다니. 내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나 미쳤어요. 내 목소리에는 분노가 울려 퍼졌다. 내가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명확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의사들은 상태가 별표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정적 별표이라고요. 그는 내 말을 흉내냈다. 당신이 뭘 아는데요? 엄마를 보긴 했어요? 얼마나 창백하고 약한지 봤어요. 아니면 그냥 눈 감고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게 더 쉬운 건가요? 그는 내 앞에 멈춰 서서 크게 숨을 쉬었다. 레나, 남편으로서 어머니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들로서 부탁해요. 도와주세요. 이 돈은 종이 조각일 뿐이지만 엄마의 삶은 그보다 훨씬 소중해요.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울고 있었거나 우는 척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둘을 구별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가장 역겨운 인간 쓰레기, 인간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돈을 세고 있는 냉담하고 이기적인 구두쇠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내가 알아차렸던 모든 의심과 불일치들은 지금 나에게는 터무니없고 무정한 지드로 느껴졌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의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알았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주방의 침묵은 귀가 터질 듯 했다. 알겠어요. 디마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 전체에 안도감이 쓰여 있었고 내 마음은 죄책감에 쪼그라들면서도 역겨움을 느꼈다. 정말요, 레나? 진짜죠. 네, 그는 나에게 달려와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세게 껴안았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 사랑. 난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엄마를 살렸어요. 우리 모두를 구한 거예요.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속삭이며 내 손과 얼굴에 키스했다. 나는 나무처럼 서 있었다. 배신자처럼. 나는 누구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 그를. 아니면 나 자신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배신과 발견. 디마는 어머니의 이송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병원으로 갔다. 아마도 몇 가지 공식적인 절차를 정리해야 했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타마라 이고레브나의 밤 간호를 부탁했다. 레나, 옆에 있어 줘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엄마가 편안해 할 거예요. 나는 동의했다.
밤의 병실은 음산한 곳이었다. 이웃방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와 야간 간호사의 발소리만이 침묵을 깼다. 타마라 이고레브나는 수면제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불편한 의자에 앉아 휴대폰 피드를 기계적으로 스크롤하다가 배터리가 닳아 폰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 망할. 가방을 뒤져 충전기를 찾았지만 집에 깜빡하고 온 것 같았다. 시간은 새벽 2시쯤. 곧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그때 디마가 자기 휴대폰을 두고 갔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는 내 폰이 멈추거나 연결이 끊기면 치라고 말했었다. 전화기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었다. 죄책감에 빛이 났지만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나는 그의 물건을 엿보는 것을 항상 치욕적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전화 한 통을 걸어야 할 뿐이었다. 나는 화면 잠금을 해제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기념일로 재미있고 단순했다. 화면이 켜졌고 상단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 걸려 있었다. 하나는 엄마 연락처에서 온 것이었다.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미리 보기에 보이는 텍스트 시작 부분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좋아, 내 멍청이가 돈을 낼 거야? 숨이 막혔다.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었다. 손가락이 차가워졌다. 사실일 리가 없다. 오류일 것이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 수도 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채팅창을 클릭했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엄마, 그 멍청이가 돈 내준대? 나는 그 연기에 완전히 빠졌어. 디마, 엄마, 너무 심하잖아요. 엄마, 괜찮아. 내일 돈 줄 거야. 엄마, 봐요. 실수하지 마세요. 푸하하. 안 그러면 우리 여행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나 벌써 머릿속으로 여행 가방 싸고 있어요. 디마, 실수 안 할 거예요. 레나는 넋이 나가서 사랑에 빠졌잖아요. 내가 말하면 다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일 병실에서 너무 시끄럽게 불평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엄마, 아들아, 과학자를 가르치지 마라. 내가 저런 편두통 연기를 할 수 있다면 너도 날 믿을 거야? 나는 놀라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이럴 수가. 발작도, 소생술도 모두 나에게서 돈을 사기로 빼앗으려는 쇼였다. 피가 정맥 속에서 얼어붙었다. 관자놀이에서 심장이 망치처럼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신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갔다. 스베토치카라는 연락처에서 또 다른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눌렀다. 디마, 스베토치카, 티켓 끊었어. 자기야. 당신이 원했던 대로 몰디브, 비즈니스 클래스로. 일주일 뒤에 출발해요. 스베토치카, 만세. 디마, 대단해요. 디마, 나의 작은 토끼, 나의 영리한 소녀. 오늘 재정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했어요. 이제 햇볕 아래서 엉덩이를 녹일 거예요. 스베토치카, 와. 그리고 당신 와이프는 아무것도 의심 안 할까요? 디마, 걱정 마요. 레나는 지금 죽어가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을 영웅이자 구원자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녀는 너무 착해서 아무것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녀는 제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거예요. 디마, 스베토치카, 사랑해요. 나의 교활한 여우야. 휴대폰이 내 힘없는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용한 방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잠든 타마라 이고레브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고르게 오르락내리락했다. 얼굴은 평온했다. 심장마비의 징후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잠자는 늙은 여배우일 뿐 눈물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타버리고 차갑고 울리는 재만 남았다. 그리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역공과 최후의 쇼. 다음 날 아침, 디마는 상쾌하고 쾌활한 기분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커피와 크루아상을 가져왔다. 나를 보자 그는 염려하는 척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밤새 잘 잤어요. 나의 영웅. 그가 내게 키스하려 했지만 나는 옷깃을 바로잡는 척하며 간신히 피했다. 괜찮아요. 타마라 이고레브나는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나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공평하게 말했다. 나는 밤새 충격과 절망을 넘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산적인 분노의 단계까지 모든 감정을 겪었다. 이제 나는 무섭도록 침착했다. 좋아요. 다행이네요. 그는 내 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못 본 척하고 싶었던 것 같다. 병원과 거의 합의했어요. 오늘 오후에 엄마를 이송할 예정이에요. 이제 돈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마치 빵 한 조각을 부탁하는 것처럼 매우 간단하게 말했다. 네, 물론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다만 몇 가지 세부 사항만 알려주세요. 세부 사항이요? 어떤 거요? 그는 약간 긴장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은행에 보고해야 하니까요. 그 병원의 정확한 이름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사 이름도요. 나는 사업적인 어조로 질문했고 가방에서 공책과 펜을 꺼내 비서처럼 들고 있었다. 디마는 얼굴을 찌푸렸다. 왜 그런 게 필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그냥 나데즈다 클리닉이에요. 디마, 의사의 성이요. 네, 성이 기억나지 않아요. 이바노프 교수인지 페트로프인지 모르겠네요. 그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레나, 지금 나를 신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돈을 인출하면 되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30만이라는 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죠.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진단서가 필요해요. 봉인된 종이로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 시점에서 그는 진심으로 놀랐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또 다른 전문가요? 레나, 날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말했잖아요. 더 뭐가 필요해요? 서류요. 디마, 나에게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불안이 아닌 궁지에 몰린 거짓말쟁이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발밑의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가 중얼거렸다.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안 줄 거예요. 이게 관료주의예요. 이상하네요. 보통 결론 사본은 요청 시 제공되는데요. 당신은 아들이잖아요. 침대에 누워있던 타마라 이고레브나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디모치카, 무슨 소리야?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주무세요. 그는 엄마를 보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레나, 그만해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일어서서 가방에 공책을 정리했다. 내 시선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게 전부예요. 오늘 은행에 예금해야 하지만 돈은 3가지 서류가 내 손에 들어온 후에야 받을 수 있어요. 나데즈다 클리닉과의 계약서, 이 병원에서 발급한 정확한 진단서, 그리고 담당 교수의 이름. 그 외에는 없어요. 나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섰다. 레나, 그가 내 등 뒤에 대고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나는 문 앞에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요. 디마, 나는 조용했지만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후회하게 될 사람은 바로 당신일 거예요. 변호사와 함정. 병원을 나온 후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혹시 몰라 수첩에 적어두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힘든 이혼을 겪은 친구가 한때 추천해준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번호였다.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소콜로프는 같은 날 나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은 작고 엄숙했으며 서류철로 가득 찬 선반이 있었다. 그는 세심하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50대쯤의 남자였다.
그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조용히 들었고 가끔씩만 공책에 메모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몇 초 동안 생각했다. 스크린샷은요?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는요? 나는 휴대폰을 그에게 건넸다.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엄마와 그의 정부와 나눈 서신까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메시지들을 훑어보았다. 상황이 명확하네요. 그가 마침내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전적인 사기 계획입니다. 형법 제159조. 사전 공모를 통한 집단 사기. 2년에서 6년의 자유박탈. 사기라는 단어는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그를 감옥에 넣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너무 더럽긴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최대한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그들이 이 교훈을 평생 기억하도록이요. 그리고 내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되찾고 싶어요. 안드레이 페트로비치는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해합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냉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지에 반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금이체 사실을 기록하여 그들의 계획을 완성된 범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돈을 주라니요. 나는 당황했다. 왜냐하면 속임수에 대해 서신을 주고받는 것과 그 속임수로 인해 돈을 실제로 잃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리하게 할 거예요. 변호사는 안락의자에 기대 앉았고 그의 눈이 반짝였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세요. 아침 일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것을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모든 조건에 따라 돈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세요. 그는 이 대화 후에 당신을 믿을 거예요. 탐욕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이성을 흐리게 해요. 그는 당신이 단지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굴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에게 하나의 조건을 내걸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의 안전을 위한 것일 겁니다. 어떤 조건이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즉, 공증받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나중에 당신에게서든 세무서에서든 아무런 불만도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릴 거예요. 그는 분명히 동의할 겁니다.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계약은 당신이 특정 금액을 그에게 자발적으로 주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근거가 된 정보가 거짓이었고 당신을 오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그들의 잡힐 자백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는 바로 그 공증인 사무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서프라이즈를 선사할 겁니다. 엘레나 안드레예브나 끝까지 이 역할을 해낼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모든 고통과 굴욕은 단단하고 차가운 결정의 덩어리로 압축되었다. 준비됐어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잊지 못할 쇼를 보여줄 겁니다. 최후의 일격. 저녁에 나는 디마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통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마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시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조심스러웠다. 디마, 나야. 나는 부드럽게 약간의 죄책감을 담아 말하려 했다. 뭘 원해요? 그는 차갑게 되물었다. 오늘 아침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내가 나 자신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쌓여서. 타마라 이고레브나 때문에 너무 걱정했어요. 헛소리를 했어요. 미안해요.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정보를 소화하고 있었다. 그게 다예요. 마침내 그가 물었다. 아니요. 나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돈은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당신 어머니의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내일 아침에 돈을 인출할게요. 전화선 반대편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불신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농담 아니에요? 모두 결정했어요.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야죠. 나는 천마라는 단어를 말하며 역겨움을 느꼈다. 렌카, 내 사랑. 그는 즉시 변했다. 목소리는 따뜻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나는 알았어요. 당신이 나에게 최고라는 걸 알았어. 그냥 내가 너무 신경이 곤두섰을 뿐이에요. 다 이해해요. 맞아요. 나는 덧붙였다. 다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딤, 공식적으로 합시다.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냥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공증인에게 가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래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나는 숨을 참았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공증인이라?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맞아요. 그게 더 안전해요. 당신의 생각에 감사해요. 승리였다. 그는 미끼를 물었다. 내가 이미 아는 공증인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기로 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물론이죠. 편하죠. 그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오, 레나.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당장 엄마에게 전화해서 기쁘게 해드릴게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네, 물론이죠. 전화하세요. 나는 입술이 말려 올라가고 이빨이 드러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가 기뻐하게 두라 뒤만 끊을게요. 내일 봐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예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둠 속에서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의 여인은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차갑고 단호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나는 안드레이 페트로비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동의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분 만에 답장이 왔다. 좋아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룻밤을 버티는 것뿐이었다. 전투 전날 밤이었다. 공증인 사무실. 공증인 사무실은 밝고 조용했다. 디마와 타마라 이고레브나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디마는 최고의 셔츠를 입고 승리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타마라 이고레브나 역시 하루 동안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고 이곳에 와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디마가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아주 보기 좋았다. 가벼운 화장,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녀는 죽어가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증인인 나이든 여성은 엄격한 안경을 쓰고 계약서 텍스트를 단조롭게 읽어 내려갔다. 볼코바 엘레나 안드레예브나는 자발적으로 행동하며 온전한 정신과 기억력으로 볼코프 드미트리 세르게예비치에게 30만 루블에 해당하는 자금을 기꺼이 증여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조바심을 내며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다. 이제 서명해 주세요. 공증인이 서류를 그들에게 밀어넣었다. 디마는 빠르고 화려하게 서명했다. 타마라 이고레브나도 증인으로 깔끔하게 서명했다. 그리고 서류가 내게 건네졌다. 나는 펜을 잡았다. 내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서명했다. 축하합니다. 공증인이 무관심하게 말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디마는 벌떡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밀었다. 레노치카, 고마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소콜로프가 들어섰다. 좋은 오후입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갑작스러운 방문 죄송합니다. 디마는 손을 내민 채 얼어붙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는 적대적으로 물었다. 소콜로프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변호사입니다.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디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타마라 이고레브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변호사요? 레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주위를 돌아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옆에 섰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몰디브는요? 연인들을 위한 몰디브는 어때요? 티켓은 이미 샀다면서요. 사무실의 침묵은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었다. 디마의 얼굴에는 당혹감에서 동물의 공포에 이르는 모든 감정이 비쳤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더듬거렸다. 나는 당신의 연극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메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심장마비에 대해서, 값비싼 병원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먹인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요. 나는 당신과 당신의 정부 스베타, 그리고 어머니의 서신을 모두 알고 있어요. 타마라 이고레브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전부 당신이 꾸며낸 거예요. 디마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아닌 공황만 있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안드레이 페트로비치가 개입하며 출력해온 스크린샷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확인해보세요. 좋아, 내 멍청이가 돈을 낼 거야? 티켓 샀어. 자기야, 이게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디마는 종이를 노려보았고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자, 보세요. 변호사는 사업적인 어조로 계속했다. 당신은 방금 증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당신은 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하로바 시민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속임수를 써서 그녀를 오도함으로써 이 돈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형법 제159조 사전 공모를 통한 집단 대규모 사기에 해당합니다. 전부 당신이 꾸며낸 거예요. 타마라 이고레브나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가리켰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얘가 날 강요했어요. 당신도 한통속이었잖아요. 늙은 여자. 나는 여행 가방을 꿈꿨단 말이에요. 디마가 그녀에게 쏘아붙였다. 당신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소콜로프가 그들의 싸움을 중단시켰다. 첫 번째 길, 제가 지금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수사관들이 당신들을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 당신들은 증여계약 해지 서류에 서명하고 결혼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의 분할 계약서에 동의하고 엘레나 안드레예브나에게 도덕적 피해 보상금을 지불한 뒤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짓밟히고 파괴된 채 변호사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는 가방을 들었다. 결정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선택은 분명하네요. 잘 가요. 나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등 뒤에서 디마의 겁에 질린 속삭임과 그의 어머니의 흐느낌을 들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앞에는 새로운 삶이 있었고 자유로웠으며 마침내 나만의 것이 되었다.